변제 계획에 따라서 갚아줄 거니까 원고가 이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있느냐.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사행위 취소소송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이 도산법을 시작한 지가 한 8년쯤 돼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변호사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도산법을 해오고 있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많은 이제 변호사 친구들이나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요. 주변에 도산법 관련해가지고 이것저것 여쭤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행위 취소소송 관련해서는 제가 뭘 설명해주면 그게 말이 돼요라고 하는 변호사 친구들이 많아요. 도산법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못하게 하는 약간 그런 법이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의 어떤 법리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행위 취소 소송이고 여러분들한테 쉽게 지금 설명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빚이 많은 사람이 내 재산을 뺏기기 싫어서 누군가한테 옮겨놓는 거고, 그죠? 그 옮겨놓으면 채권자가 당연히 그걸 사행위 취소 소송으로 원상회복 시킬 거고, 그러면 이걸 채권자한테 뺏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뭐 도산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냥 개인회생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개인회생 의뢰인들이 제일 많이 보니까 채무자가 버는 돈, 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그 나머지 돈, 이걸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가용소득을 뭐 짧게는 24개월에서 길게는 60개월까지 그 언저리에서 어쨌든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만큼 갚고 남은 돈은 못 갚게 하는 거, 그러니까 빼주는 거. 그리고 이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들은 법원이 정해준 변제 계획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변제 계획 이상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변제 계획과 별도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변제 계획과 별도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자는 결재권부 채권자, 담보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만 가능한 거지, 채권자 목록에 들어있는 채권자들은 이 변제 계획 이외에 어떤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그러니까 사행위 취소는 돌아와 볼게요. 내가 재산이 있는데 우리 엄마한테 뭐 옮겨놨어. 그러니까 우리 채권자가 야, 말이 되냐? 네 재산을 임마 네가 빚도 안 갚으면서 니네 엄마한테 주는 게 어딨어 임마. 이 엄마한테 그거 다시 얘한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걸 추심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수익자인 엄마, 사회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수익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익을 얻은 사람한테 소송을 걸고, 이게 취소가 되면 없던 걸로 되니까 취소의 효력이 소급해서 되니까 이 채무자한테 재산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가져와야 되는데 채무자가 회생을 해버렸네? 회생을 하면 변제계획표 안에 있는 그 돈만 받을 수 있는 거지, 엄마한테 내가 1,000만 원을 가져오든 뭘 갖고 오든 이 채권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안 이상의 돈은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사행위 취소 소송이 좀 이상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례를. 우리 의뢰인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건데, 1심에서 대형 로펌, 그러니까 규모만 보면 대형 로펌이에요. 대형 로펌에다가 사건을 맡겼어. 근데 1심에서 저 갖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다시 의뢰가 와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2심에서 간단하게 뒤집은 사건이에요. 아까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배우자한테 자기 지분을 넘긴 그 사건인데, 보세요. 20억짜리 집이 있었어. 20억짜리. 근데 거기에 10억 정도의 대출이 있었어요. 남편이랑 아내가 5억 이렇게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남편 재산은 얼마예요? 5억. 아내 재산은 얼마예요? 5억. 근데 남편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어. 집이 경기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지분을 아내한테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편 재산은 얼마예요? 빵원. 아내 재산은 10억. 그러면 남편이 갖고 있었던 5억의 재산이 아내한테 오면서 남편의 어떤 그 재산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자들은 자기네들이 추심하게 냅뒀으면 이 5억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게 줄어드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사행위 취소 소송을 건 거야. 사행위가 맞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아내한테 증여를 해버리면 돈 안 갚겠다는 사행위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1심에서는 사행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명백히 사행위니까 계속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내는, 그러니까 수익자는 남편이 빚이 많은지 몰랐다, 아니면은 뭐 옛날에 내가 이 집을 살 때 남편한테 뭐 5억을 빌려줬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다 헛소리예요. 그리고 헛소리야.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어떻게 했냐면은 회생에 그냥 들어가 버리고 남편이 기존에 있었던 이 재산 5억 이거 이상만큼 갚는 변제 계획안을 저희가 짜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행히도 남편분이 돈을 잘 벌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갚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갚는다. 60개월 동안 1,000만 원 갚으면 얼마예요? 6억 정도 갚으니까 청산가치를 보장해줄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짜고 사모님한테 넘어간 이 집은 청산가치 보장을 해줬으니까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 이외에 이상의 어떤 돈을 달라고 못하니까 이 남편분이 10억 상당의 채무를 5억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사행위 취소 소송을 건 채권자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기각이 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각하를 시키는 쪽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처리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례였냐면 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례예요. 상속재산 요거 있잖아요. 이 상속재산이라는 게 다들 이 상속법을 잘 모르셔가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시골의 집을 엄마한테 주는 과정에서 내가 빚이 많은 상태라면 이게 사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뜻하지 않게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빚이 많다. 그러면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하지 마시고 상속 포기를 해버리세요. 상속 포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내가 상속인이기는 한데 재산은 협의해서 엄마 줄게 이건 거고, 상속 포기라는 건 나는 상속 아예 받지도 않을 거야 라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넘어온 재산이 없는 거예요. 관념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했을 때는 사행위가 채권자는 엄청 억울하겠지만 어쨌든 나한테 넘어온 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행위가 아닌데, 상속재산 협의를 하면은 나한테 넘어온 다음에 건너갔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사행위 취소 소송에 들어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엄마한테 넘어간 게 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3천만 원 이상 갚겠다라는 변제 계약을 짜고 인가 받은 다음에 수익자인 어머니한테 걸려있는 사행위 취소 소송에 들어가가지고 이 원고는 채권자 목록에 들어있고 원고에 대한 채권은 내가 변제 계획에 따라서 갚아줄 거니까 원고가 이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있느냐, 기각시켜줘라,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사행위 소송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차피 이 채무자는 부채 초과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빚이 뭐 그 당시에 1억이 있고 2억이 있고 한꺼번에 빚도 정리하고 사행위 취소 소송도 정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명의신탁 관련해서도 요거는 채무자가 억울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내 게 아니었고 우리 엄마도 내 거라고 생각 안 해. 엄마 거라고 생각해. 근데 채권자는 내 거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억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내 앞으로 이름이 돼 있다는 건데, 근데 대한민국 법에 부동산 등기의 어떤 명의인이 이거를 소유한다라고 추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등기부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 나 아니라 그러지. 나 분리할 때는 내 유리할 때 내 거라 그러고 나 분리할 때 내 거 아니라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등기부 등록상에 이 소유자한테 진실로 이걸 소유하고 있을 거라는 어떤 추정력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의신탁된 재산을 내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안 될 거는 아니에요. 너무나 내 게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대법원 판례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소명을 다 했어. 그러니까 회생법원에서 이거는 누가 봐도 채무자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회생법원에서 바로 개시를 내주더라고요. 사실 제일 쉬운 건 전화하는 거거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재산을 딴 데로 옮겨놨거나 내 재산이 아닌 걸 원래 사람한테 옮겨놨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에 변동이 있었을 때 채권자는 너무나 당연하게 돈도 안 갚는 놈이 재산까지 빼돌린다고 사행위 취소 소송을 들어오는 거고, 이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질 확률이 거의 100%예요. 빚을 안 갚는 사람이 재산을 딴 데 옮겨버리니까. 이 사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자들은 사실 대부분 다 개인회생 대상자거든요. 내가 재산이 많은데 내 재산을 빼돌리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사행위 취소 소송에 걸리신 분들은 이 영상을 좀 확인하시고 내가 개인회생을 할 생각이 있다, 요번 기회에 그냥 빚까지 한꺼번에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저희가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쉽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산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민사소송상의 사행위 취소 소송, 유일한 재산이 아니었다라든가 부채 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라든가 이런 주장을 해봐야 잘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게 다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져갖고 제가 이제 한번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거는 이 도산법이 들어와서 도산법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승소 확률이 높고 여러분들이 어떤 심신의 안정을 이게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사행위 취소 소송 관련해가지고 공부한 것들이나 뭐 소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무실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